네, 10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시사 팬더 김민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별명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네. 아니 뭐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뭐 제가 별명은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별명은 남이 지어주니까 별명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늘 유난히 편하게 앉아 계세요. 네. 아 그래요? 네. 불편하게 앉아 있을까요? 좀 이렇게. 네, 요즘 가을 바람이 꽤 쌀쌀합니다. 네. 예, 가을 바람만큼이나 시크한 우리 김민아 요원인데요. 네. 혹시 가을 타십니까? 가을을 타냐고요? 네. 가을은 이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타진 않고 근데 이제 가을은 뭐니 해도 이제 천고 마비의 계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말도 아닌 제가 자꾸 왜 이렇게 몸무게를 신경 쓰게 되고 말도 아닌데 왜 이제 몸에 마비가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민아 요원의 개그에 제가 부끄러움을 타고 있습니다. 예. 마비되죠. 손발이 마비가 되고. 네, 저 혼자 뭘 타고 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요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슈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검찰 국감 라임 옵티머스 격돌. 자, 이재명 청문회 된 경기도 국감입니다. 자, 어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쟁점이 다뤄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있던 검찰 국감 예상대로 라임과 옵티머스로 뜨겁게 격돌했습니다. 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총장님께서 뽑으신 4명은 다 라임으로 갔다. 이 얘기가 이때부터 이미 나옵니다. 이게 윤 총장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 모두 라임 사건 처음부터 관련성이 있고 지난 3개월간 중앙지검에서 이 수사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로비 정황이 진술되고 있는데도 중앙지검에서는 김재원 등을 상대로 이런 정관계 로비에 대한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 그야말로 전국의 뇌관입니다. 특히 어제 월요일 진행됐던 법사위 국감의 피감기관이 옵티머스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각각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남부지검이었습니다. 자, 여야 또 검찰 사이에 진행된 공방들, 국감장에서 가장 핫하게 거론된 키워드들을 뽑아서 이슈맵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수사 지휘권 발동, 라임 검사 접대, 자, 윤석열 원죄론, 자, 공수처 대 특검, 자, 그리고 윤 총장 대면 보고입니다. 자, 킹슈맨이 꼽은 첫 번째 키워드는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천정배 전 장관 이후 15년 만에 헌정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내용에 어떤 게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창석 의원. 네, 일단은 먼저 수사지휘 대상 사건을 먼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요. 이 중 4가지는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측근 비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한 가지가 바로 이 라임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살펴드리면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라임 관련 검사 비위 의혹 및 사건 은폐 의혹 사건에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요. 나머지 4건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족과 측근인데 전시회협찬금 수수 의혹 사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이거는 저희 킹슈맨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사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인데요. 윤대진 전 검사의 친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이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사건은 이제 이른바 소윤이라고 하는 윤대진 검사장 관련된 이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라임 관련된 이슈고, 따지고 보면 5건 중에서 1건은 라임 이슈고 4건은 가족 관련된 이슈인데, 김민하 평론가 어떠세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윤 총장한테 용태를 요구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그런 해석이 되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또 이 한판 대결을 벌이는구나. 네. 항상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만 해석할 거냐? 뭐 그렇게만 해석하면 사실 세상 만사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무슨 일만 일어나면 두 사람이 싸운다. 네. 그 굉장히 쉬운 세상이죠. 근데 그렇게 보고 말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라임 의혹 관련해서는 이른바 이제 우리 금융사기꾼, 이 라임의 전주라고 얘기하는 김병현 전 회장이 공개한 자신의 입장문이 있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것이 뭐 서신인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튼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뭘로 볼 거냐, 이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법무부와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그게 어떤 검사들에 대한 향응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편향적 수사 때문인지, 어쨌든 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고, 그 결론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야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상황을 좀 좋지 않게 보는 쪽에서는 이게 결국 라임 이제 의혹이 여당과 관계가 있는, 여당의 어떤 로비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폭탄이기 때문에 그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건을 덮기 위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윤석열 총장 사퇴를 압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사퇴는 늘 압박하고 있죠. 사실 뭐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데, 뭐 불감점 고소원이라고 합니까? 너무나 어려운 한자여서 전 잘 모르는데,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뭐 또 다른 압박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사퇴하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이제 부적절한 선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임기는 보장한다는 게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좀 분위기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사건에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이 들어가는 이유는 네. 방금 쭉 보셨듯이 수사지휘 대상이 되는 사건의 4개가 이제 라임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윤석열 총장의 이제 가족이나 이런 측근과 관련된 사건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이 들어간 맥락이 뭐냐가 네. 사실 중요해지는 건데, 네. 뭐 제가 그만 얘기하기를 바라시는 그 분위기 속에서. 네, 하지만 관련된 이슈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라임 사건과 4개의 가족 사건이 연결되어 있느냐, 이건 국감에서도 한번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뒤에 다른 키워드 이슈에서 한번 짚을 때니까 그때 한번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자, 일단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도 궁금한데요. 일단 배경을 한번 분석해 주세요. 네. 네, 김봉현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서신의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네. 부실 수사 의혹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서신 폭로로 검찰에 대한 신뢰성, 특히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옥중서신을 두고 대검과 법무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검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 표현을 두고 국감장에서도 발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폭로가 되니까 대검과 법무부가 각자 입장을 냈는데 상반된 입장들이 나왔죠. 그런데 대검의 입장이 충격적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히 그 대검이 그 검찰 조직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근데 더 나가서 오늘 또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대검이 허위사실 공표를 한 추미애 장관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검이 법무부 장관한테 중상모략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나, 과연 검찰이 문민 통제를 받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중상모략에 허위사실 공표를 한 추미애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아주 격했는데요. 자, 어쨌든 이번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대검찰청 반응이 나왔죠. 이것도 정리해 주시죠. 네, 김민하 의원. 네. 대검찰청의 반응은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총장의 뭐 입장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을 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감싸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라. 그리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라면서 네. 더 이상 총장은 라임 수사에 대해서는 뭐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네. 이제 대검의 입장입니다. 아, 곧바로 수용했군요. 형성적 근데 조치 그게-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게 뭐 이 수용을 안 할 방도는 없습니다. 이제 장관이 네.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면 즉시 발효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검찰이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뭐 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그럼 수사지휘가 아니죠. 네. 수사지휘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뭐 행사한다고 할 때는 뭐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연관 키워드는 라임, 검사 접대입니다. 지난 16일 라임 자산운용 사태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봉현의 옥중 서신이 공개됐죠. 이 문서 안에 과연 누가 거론되었느냐, 이게 국감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네, 2019년 7월께 이 서울 청담동 소재 룸사롱에서 A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이 김봉현 전 회장이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뭐 술을 어떻게 먹으면 하룻밤에 1,000만 원어치 술을 먹느냐, 네.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 3명 중 1명은 얼마 뒤 라인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서울 남부지검장과 여당의 공방전이 오갔습니다. 해당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얘기가 라인이 만약에 수사가 되면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20년 2월 달에 수사팀에 합류를 해서 자기가 5월 달에 만났다는 겁니다. 검사실에서. 이게 더 충격적인 일이에요. 20년 2월 달에 이 수사팀 구성할 때 수사팀 구성을 누가 했습니까, 이걸?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네. 술 접대받고 예. 지금 이 김봉현 회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검사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 남부지검장님은 이거 언제 알았습니까? 지금 그 검사 관련 부분들은 네. 저희도 당혹스럽게 발표나고 알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모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야당 정치인 부분은 네.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네, 아, 몰랐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인데요. 사실이다. 이러면 사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자, 술접대 검사에 대한 수사. 이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과, 그러니까 접대를 했다는 사람과 접대를 받았다는 사람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남부지검에 맡기기로 했는데, 네. 남부지검 측에서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김봉현 측은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박순철 지검장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이때 내가 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기 좀 쉽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정확히는 어떻게 5월 전임 네. 송사면 지검장이죠. 그렇죠. 네. 5월 전임 송사면 지검장이 이제 총장과 면담을 통해서 이 사안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야당 인사도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고했다고 얘기했고, 네. 본인은 8월에 부임했습니다. 네. 8월 부임 이후에 총장에게 다시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임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이 알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후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성영 서울지검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이름이나 인물을 거론하면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어려웠죠. 다만 답변을 통해서 누군지를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에 일단 이름 거론은 일단 배제한 상태로 답변을 진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누구인지 이것도 역시 이목이 집중되는 지점인데요. 자, 김봉현의 옥중 서신 실제로 봤다는 이가 이 지점에 등장했죠. 네, 처음 공개될 당시에는 이 김봉현 폭로 편지에는 이름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훈 변호사가 원본을 봤다면서 가려져 있던 이름의 이 본명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옥중서신에 등장하는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아래 세 쪽 문서가 핵심인데 가려진 것을 차례로 적시하겠다라고 밝히며, 첫 번째 공란은 황교안 전 대표 최측근이고, 그 다음 공란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라고 말하면서, 김장겸과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이자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그 당시 여야 인사들을 소개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당시 수원여객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수원지검장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윤대진 검사장은 바로
또 반박 입장문을 내고 이 도피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일 뿐 김 전 회장 주장대로 수원지검이 영장 청구를 미룬 적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김장겸 전 사장은 SNS에서 이강세 전 사장이 김 전 회장을 집안 동생이라며 소개해 세 명이 만난 적은 두어 차례 있지만 그 자리에서 라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김봉현 회장의 옥중서신을 언론을 통해서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가려진 부분 때문에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온 이름들이 정리해드리자면 황교안, 김장겸, 윤대진 이런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명의 이름 말고 또 국감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어요. 네,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일단 이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는 김진애 의원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네. 현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고 충청북도 도당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송사면 전 서울 남부지검장, 말씀드렸던 박순철 현 남부지검장의 전임자입니다. 그리고 김봉현 전 회장 측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각각 바로 이제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자마자 반박을 했습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같은 경우는 김봉현 전 회장을 모른다. 네. 언급된 검사와 누구와도 룸살롱에 간 적이 없고 명백한 허위 사실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사면 전 지검장 역시 당시 면담 보고할 때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 역시 윤 전 검사장이나 이성범 검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사실 국감장에서 이것도 김진애 의원 폭로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요. 또 다른 보도가 있었죠. MBC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인방을 법무부가 특정했고요. 조사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일단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3명 역시나 이제 접대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A 부장검사와 B 부부장검사, C 부부장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A 부장검사와 C 부부장검사는 아니다라고 전격적으로 이제 부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부인을 했다는 것은 아마 MBC 언론 취재팀과 통화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B 부부장검사는 아직까지 전화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는 B 부장검사는 조만간 입장을 표명을 하든지 이제 공개적 표명한 것 말고도 언론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하든지 또는 지금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수사팀과 수사 대상이 되는 라임 사이에 어떤 정보 또는 관계가 오갔던 정황 같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윤석열 원죄론입니다. 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재임 시절 옵티머스 사태를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해당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파진흥원이 김재현, 정영재 등을 고발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또 수사가 안 되니까. 예? 그 6개월 동안 수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에 서울중앙지검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아시죠? 기사에 다 나온 얘기예요. 뭘 생각합니까? 예. 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 어떻게 돼요? 팀장이 누구예요? 몇 부예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처리한 사건. 1차장이 누굽니까? 당시 1차장.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예요? 이성윤 지검장입니까? 누구예요? 저는 아닙니다. 전 지검장이 누굽니까? 저희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다 무혐의해버렸습니다. 네, 어제 국감 보신 분들이라면 박범계 의원이 호통치는 순간과 답이 안 나와서 답답했다 이런 심정들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자, 사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국회 공개석상에 나온 모습이었는데 속 시원한 답변을 안 해줬습니다. 결국은 박범계 의원이 이름을 얘기했는데 그 이름이 뭐였죠? 네, 일단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리했다라고 이제 박범계 의원이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살짝만 그래도 편을 들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이 박범계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전임자 윤석열 총장이었다, 당시 윤석열 지검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 헤드라인이 신문기사에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이 당시 무혐의 처분했어 라는 헤드라인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을 빚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사실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차도살인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임자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게 만들어서 이성윤 지검장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나 언론 플레이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네. 박순철 지검장 역시 그래서 전임자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하지 않더라도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이 그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오해는 또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 차도살인이 뭡니까? 네. 사도살이 이제 남의 칼을 빌려서 이제 네. 그렇죠.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부터 라임 수사에 개입해서 결과적으로 야당 인사들의 수사에가 미진하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여당은 이 검찰이 라임 사건과 야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했는데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이 고른 검사 4명이 라임 사건에 투입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윤 총장 장모의 주변 인물과 라임 사건 관계자가 겹친다는 등의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건이 저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채널A 사건이랑 연결이 됩니다. 보셨습니까? 채널A 녹취록인데요. 한동훈을 만난 채널A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장님께서 뽑으신 4명은 다 라임으로 갔다. 이 얘기가 이때부터 이미 나옵니다. 이게 또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라임 자산 운용이 왜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여권을 향한 수사로만 됐나를 봤더니 라임 자산 운용에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임 자산 운용의 관계사인 DA 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사건 신한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이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관계사로 보이는 것이죠. 네. 사실 김용민 의원은 어제 정말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그러니까 김민하 의원 보시다 보면 채널A 사건 때부터 검언 유착 의혹, 이때 라임 관련하고 윤석열 이름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대화 내용에 이제 들어있는 걸로 녹취록을 통해서는 확인이 되죠. 근데 네. 그때 대화 맥락을 보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핵심 쟁점이 신라젠 사건 아니었습니까? 네. 신라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 의혹에 대한 이제 그 녹취인데 그 녹취에서 이제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 신라젠 사건이든 어떤 최근의 금융사기 사건이든 뭐든 파면 결국은 여당에 가까운 사람 이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맡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뉘앙스의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의 일환으로 저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든 자기든 이 수사를 이제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실린 이러한 이제 수사팀이 구성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최종 결재를 뭐 윤석열 총장이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4명 찍어서 이 사람들은 수사팀에 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 4명에게 구체적인 미션을 줘서 누군가 여당의 핵심을 잡자 뭐 이렇게 네. 했다는 것인지 그건 이제 저 녹취록으로는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감안해서 우리가 좀 이걸 봐야 되고 다만 국정감사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의혹 제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방금 나온 이제 뭐 DNA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에 네, 나오는 DA 것들은 테크놀로지. 네, 네. 이름도 어려워요. 다 이름이 왜 이렇습니까? 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라임은 왜 라임인가? 그죠? 옵티머스는 왜 옵티머스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 트랜스포머인가? 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에 나오는 이제 대표적으로 금융 사기꾼들이거든요. 그 그렇죠. 금융 사기꾼들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과연 이 금융 사기꾼하고 윤석열 총장의 가족들이 한패인 것인가? 네. 아니면 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들도 이 금융 사기꾼하고 간접적으로 뭔가 주고받은 게 있는 것인가? 또 아니면 일종의 또 다른 뭐 피해자인 거냐? 똑같이 사기를 당한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약간 덧붙일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 보면 라임 자산 운용의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하면서 나온 회사가 DA 테크놀로지잖아. 이게 관계사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라임은 돈을 번 방식이 기업 사냥이었죠. 그러니까 DA 테크놀로지를 자기 자본이 아니고 타인의 자본으로 인수한 다음에 그 회사의 자본을 이용해서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 사냥을 하는 바람에 라임이 인수한 회사들이 대부분 다 깡통 회사가 됩니다. 그런 회사가 14개의 회사나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A 테크놀로지인 거죠. 근데 DA 테크놀로지에 나온 이름이 바로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관련 있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머니 게임의 어떤 합작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연관 키워드는
공수처 대 특검입니다. 자, 여당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공수처 1호로 가자는 의견이었는데 야당은 여전히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 필요합니까? 네. 일단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추미애 장관 인사 때 발령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사람이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입맛대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게 추미애 장관의 사람이고 추미애 장관의 입맛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8월 정기 인사를 단행을 할 때 김봉현 회장이 한 10월쯤에 편지를 쓰고 10월 이후에 이렇게 사건이 불거질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다 8월부터 김봉현 회장이 10월에 편지 쓰라고 지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완벽한 소설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미애 장관이 여권 관계자는 수사하지 않겠다. 또는 강기정 정무수석과 관련된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공수처 하면 생각나는 게 하세월 아니에요. 사실 너무 오래 걸린다 일 텐데요.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후에 야당의 특검 얘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건에 관해서 마치 전지전능, 무소불위의 절대자처럼 추미애 장관이 행동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사건 특검 관철을 위해 특검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옵티머스 투자자 관련해서 실제 여권 관계자가 있을 가능성, 옵티머스 얘기입니다. 다시는 이번에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투자자 중 실제 여권 관계자가 있을 수 있다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를 보면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적게는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찰이 확보한 내부 문건에 여당과 청와대 관계자가 이름이 등장하는데도 검찰이 기본적인 확인도 안 했다라면서 수사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동명이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존경하는 이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건에 관한 수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았어요?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내용은 수사 상황 지금까지 3개월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된 걸로 보아서는 확인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중앙검사장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 반박했는데 바로 동명이인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상범 의원이 제기한 사람들, 여당 인사들이 이제 있는데 김진표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영호 의원도 있고요. 박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만약에 확인을 하려면 저 사람들한테 그냥 전화해보면 돼요. 의원실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혹시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가 한 번이라도 왔느냐?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근데 그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해버린 것이죠. 이게 전형적인 이것이 이제 아니면 말고식의 털기식인 것 같은데 동료 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김진표, 김용호, 박수현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제 중고등학교 동창생 털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 세 명 다. 패닉에도 있어요. 네. 김진표. 가수도 계시고요. 배우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중앙지검에 의지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럼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우리가 명단을 봤더니 이렇게 흔한 이름들이 많이 있고 혹시 이것이 여당 의원들과 이름이 겹치는 부분도 있네요. 뭐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사실 확인을 하고 그 사실 확인을 해서 국회의원들과 관련이 없으면 일반인들의 이름이면 그걸 굳이 뭐 이런 동명인이 있다 재밌지요? 뭐 이렇게 발표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상범 의원 검찰 출신이 아닌가요? 뭐 뻔히 아는 내용일 텐데 저렇게 얘기한 거는 상당히 뭐 이 사건과 여건이 옵티머스 사건과 여건이 굉장히 긴밀하다 이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참 기상천외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다들 이제 뭔가 연관성 있는 걸로 믿게 하기 위한 이상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윤 총장의 대면 보고인데 요거는 내일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이슈 다뤄볼 텐데요. 이재명 청문회 된 경기도 국감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드디어
사법 족쇄를 풀고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네, 1심에서는 이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는 300만 원형을 이제 받으면서 지사 박탈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고 다시 내려간 심에서 이제 무죄 최종 확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청문회를 방북해 했다고 하던데 특별한 쟁점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유력한 대선 주자로 국부상한 올해의 경우에는 국감장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관련된 설전이 뜨거웠죠. 네. 특이한 또 인연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지역화폐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이 지역화폐 발행이 효과가 적고 오히려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이재명 지사가 비판한 것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요. 박수영 의원은 학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경기도판 분석 갱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산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으려는데 평야에 논이 많다고 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일 텐데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옵티머스 연루 의혹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옵티머스 질의 관련 MC 장원요. 네. 최근 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네. 문건에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 지난 5월 이 지사를 만난 뒤 광주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가 급물살을 탔다면서 이 지사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은 경기도청이 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하려는 이 공문을 보냈는지 추궁했는데요. 해당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열흘 만에 답을 해달라. 열흘 만에 답을 안 해주면은 동의한 것으로 이견 없는 걸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소위 공무원들에게는 패스트트랙입니다. 이 절차는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절차가 아예 없어요. 그냥 관계 법령에 따라서 순서 따라 매뉴얼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옵티머스 관련 사업 패스트트랙 혜택을 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창석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듯이 패스트트랙이란 절차명이 없고요. 패스트트랙이 사실 국회에서 이제 발효가 돼서 1년 이내에 빠르게 이제 법안 통과시키도록 이제 만든 법안인데 그것이 경기도청에도 적용이 되는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영 의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주는 워딩.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마치 어딘가로부터 주문을 받고 빨리 처리해 주도록 도와줬다. 네.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얘기한 것인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절차 자체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는 없다. 네. 자, 사기 사건에서 권력형 게이트로 이제는 검찰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과연 진실의 끝은 어디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맵이었습니다. 네, 킹슈맨의 감칠맛 담당, 맛볼수록 더 만나지는 시사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티키타카 뉴스 주제는 바로 핑크 뮬리는 문제적 갈대 피처링 국립생태원입니다. 이 핑크 뮬리 별명은 분홍 갈대, 우리나라 말로는 이 분홍 쥐꼬리새라고 하는데요. 원산지는 미국이고요. 9월에서 11월경에 꽃이 핍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국내 제주도에 들여왔고요. 분홍색이나 이 자주색의 꽃이 피어 장관을 이룹니다. 이 가을에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유명한데요. 자, 제가 이 핑크 뮬리에 대해서 제대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핑크색 양말까지 신고 왔습니다. 네, 김민하 의원, 이 핑크 뮬리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지나가다가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아니면 가상 세계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헷갈리는데요. 뭐 네. 하여튼 저런 세계에 뭔가 저것이 풀인가 뭔가 실인가 뭔가 솜사탕인가 뭔가 싶은 것을 네. 본 일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핑크 뮬리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창석 의원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핑크뮬리가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국립생태원이 이 핑크뮬리에 대해서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이 핑크뮬리가 우리 생태계에 당장 해롭지는 않지만 덮어지면 알 수 없으니 계속 지켜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번식력과 생존력이 강해서 오창석 요원이랑 비슷하죠. 이 생태계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국립생태원이 1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하고요. 1급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법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유해하지도 않고요. 알레르기를 유발하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이제 관계자와 이제 관계 부처에게 좀 자제해달라. 식재하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2014년에 제주도에서 처음 들여왔는데 제주도에서 직접 식재한 2,313제곱미터를 제거하기로 했다라고 제주도청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간시설이나 사설관광지의 심은 핑크뮬리를 강제로 제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김민아 의원께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핑크뮬리에 대한 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모든 것은 이렇게 네. 뭐 동식물도 그렇고 모든 것은 좀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 핑크뮬리를 사실 심게 된 것은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풀이 뭐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에 도움이 된다. 풀 맞죠? 네. 네네. 풀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거기에 어떤 뭐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명소를 만든다든지 그걸 통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노린 것일 텐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조화로운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이 또 생태계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핑크뮬리를 다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압수수색. 아, 압수수색이요? 이제 전에 검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그런 생각만 나가지고 네. 여기서 압수수색해야 되고 윤석열 총장이 핑크뮬리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핑크뮬리 조사하다가 짜장면 먹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이 핑크뮬리를 그래도 꼭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똑똑이 오창석 요원께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번식력이 높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핑크뮬리 밭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는 옷을 좀 잘 털어주시고요. 네. 옷에 씨앗이 묻어서 다시 번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핑크뮬리 밭 한 복판에 사진 찍기보다는 멀리서 핑크뮬리가 배경으로 되게끔 사진을 찍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 핑크뮬리가 벽과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찍으면 오창석 요원 같은 경우는 얼굴이 안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진 마시고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급은 당장 이 생태계에 엄청난 위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 위해를 줄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즐기는 사람도 조심을 하시고요. 관리하는 지자체도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The Korean Society's 2020 annual gala is especially meaningful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네, 오늘의 킹덤 주제 중국 찍히면 죽는답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민아 평론가님 대신에 송현석 기자님과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룰 얘기들이 많은데요. 일단 네. 지난 12일 세계적인 그룹이죠. BTS가 수상소감에서 벤프리스상이었죠. 6.25 전쟁을 언급한 걸 두고 중국 네티즌들이 BTS가 중국을 모욕했다.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이건 킹슈맨에서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공대 논란, 일단 이거부터 한번 브리핑해 주시죠. 네, 일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조금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그라질 법도 한데요. 근데 네.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환구시보라는 매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환구시보라는 매체가요, 이게 관영 매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국제부 기자들도 기사를 쓸 때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는 매체고요. 그만큼 중국 당국의 입장이나 온도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매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문제는 이 환구시보라는 매체가 여론몰이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전에 이제 사드 사태 때도 그랬고요. 반한이나 이런 혐한 감정들을 정말 눈덩이 굴리듯이 크게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매체인데 이런 매체들이 지속적으로 BTS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논란이 가라앉을래야 가라앉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중국에서 영향력이 큰 환구시보가 BTS를 비판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된 발화점은 거기에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 발언으로 일부 중국인들이 BTS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BTS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불매운동 요금 많이 하는데요. 자, 중국을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현지에서 이렇게 비난 여론이 거센 이유, 배경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말하는 게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큰 희생을 하면서 미국을 막아주는 이런 전쟁을 해줬는데 도와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은 한국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미국을 대항해서 이제 조선을 도왔다라는 전쟁인데 이 조선이라는 건 당연히 북한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한국전쟁 해석하는 온도차는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이 대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내부적인 결속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시기 때마다 사실 이 항미 원조 전쟁을 카드로 많이 활용을 해왔고요. 특히 2013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이게 집권한 이후부터는 이제 대내적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때마다 이 항미 원조 전쟁을 카드로 삼아왔죠. 그렇군요. 입장차가 확연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쯤에서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관련해서 여야가 입장차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오창석 의원.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입장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왜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신동근 여당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우는 각 나라의 자정작용에 맡기거나 조용한 외교로 대처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태다라고 신동근 의원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조용한 외교가 상식적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 BTS 논란에 한국 정부보다 먼저 나선 정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였죠. 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전쟁 70주년을 언급한 이 BTS에 대해서 긍정적인 한미 관계를 지지하는 데 노력해줘서 고맙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특히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BTS는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벤플리트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음악은 세상을 하나로 만든다라고 언급하면서 BTS의 수상을 축하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트윗도 리트윗을 같이 했습니다. 이미 한국 언론을 비롯해 뉴욕타임스와 이 파이낸셜 타임스 등 해외 언론들이 중국 민족주의적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한국 정부가 외교 갈등을 우려해서 정부 차원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일부 한국 기업들은 이 BTS 광고를 철회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라 미국 정부의 이번 대응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외교 당국도 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也注意到中国网民对此事的反应。我想说的是，以史为鉴，面向未来，珍爱和平，促进友好，应该是我们共同的追求，值得我们共同努力。 네, 이번 상황을 보면 미중 갈등 사이에 꼬여 있는 이제 한국의 외교 또는 한국 기업들의 처지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악의 없는 발언에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대응한 중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중 정서가 앞으로 거세질 거란 예상도 나오는데 어떨까요? 네, BTS 논란을 겪으면서 BTS 팬덤이죠. 아미가 이 중국 언론과 누리꾼들에게 포위가 됐다라는 이 분석이 포린폴리시에서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 아미가 밀크티 동맹에 합류할지도 모른다라는 예상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 밀크티 동맹이라는 게 결국 홍콩, 대만, 이제 태국 이런 반중 누리꾼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을 말하는데요. 올해 4월에 이 태국의 유명인이 하나의 중국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제 누리꾼한테 공격을 당했고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으면서 누리꾼 동맹이 이 밀크티 동맹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 차이나치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또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홍콩 반정부 시위에 등장했던 이 단어가 중국과 독일 나치를 합성한 말이고요. 극단적인 중국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센 표현이군요. 네, 차이나치, 맞습니다. 차이나와 나치를 섞은 말인데 극단적 민족주의를 뜻하는 거죠. 사실 관련해서 홍콩 민주화 운동가죠. 조시아 왕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매우 직접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조시아 왕이 중국이 이제 생트집을 잡고 있다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사태 배후에는 중국의 민족주의의 고조와 중국과 다른 나라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할 만한 조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여기서 킹덤 스페셜 퀴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페셜 퀴즈 나갑니다. 중국 네티즌들에게 찍히면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요. 다음 중 중국 네티즌들의 극단적 민족주의 공격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1번 유재석, 2번 데이비드 베컴, 3번 이효리. 자, 정답은 우리 오창석 의원이 또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3번 이효리 씨가 최근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사안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그래도 웬만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욕을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1번 하겠습니다. 1번. 네. 유재석 씨. 네. 사실 우리나라에 3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재석, 김연아, 박지성입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중국의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있는데 오창석 의원이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정답을 맞춰. 몇명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네, 어쨌든 민족주의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네요. 정답 맞추셨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지난 4월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격리 중이었던 영국의 전 축구 선수죠. 데이비드 베컴이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만의 내 팬들에게 조언을 얻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이 글을 두고 중국 네티즌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베컴이 중국의 일부분인 대만, 이 타이완을 중국 대만, 차이니스 타이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라면서 중국을 모욕했다라고 이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중국에서 베컴 중국 모욕 사건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첨언해서 드리자면 이탈리아의 유명한 의류 브랜드죠. 이 돌체앤가바나는 2018년 중국계 여성이 젓가락으로 피자랑 스파게티를 먹는 모습을 광고에 화보로 담았는데요. 이를 본 중국인들은 중국을 비하했다라면서 또 중국 모욕으로 찍혀서 지금 현재 2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이 중국 사업이 사실상 돌체앤가바나는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개인 소셜 미디어에서 이 홍콩 시위를 지지한 구단 단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했던 미 프로농구는 중국에서 1년간 방송이 금지돼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기도 했고요. 트와이스의 쯔위 이효리 씨도 중국 누리꾼들의 과도한 공격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쯔위 씨는 대만 사람이십니다. 대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만기를 들었다라는 이유로 대만 독립을 추구한다라면서 중국 누리꾼이 공격을 해서 결국 쯔위와 이 박진영 씨 대표죠. 사과를 했습니다. 이효리 씨는 이 놀면 뭐하니에서 북해 이름을 논의를 하면서 이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북해 이름을 마오로 짓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자 이 중국 일부 누리꾼들이 마오쩌둥을 가볍게 입에 올렸다라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을 비하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중국에 오히려 진출하기 위한 이름으로 마오를 언급한 것인데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오라는 이름은 뭐 중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도 있거든요. 아사다 마오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게 안 좋게 연결짓는 게 아닌가 의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을 꼭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극단적인 중국의 민족주의의 중심에 그러니까 어쩌면 신중화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젊은 세대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중국의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이제 거기 말로 하면은 링링호우와 지우링
00호라고 하는데 2000년대생 이후 그리고 90년대생 이후에 이제 10대, 20대 초반들이 굉장히 이런 극단적인 애국주의에 지금 좀 빠져 있는 탐닉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요. 시진핑 시대에 과도한 애국주의의 교육을 받았다는 세대.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2000년대 이후에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루면서 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먹으면서 또 중국 그 중화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공통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가 이 열혈 애국주의자로서 이제 세력이 되면서 중국의 영향과 영광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면 단체로 집단 반발하는 그런 세력을 이뤘다는 게 특징인 거죠. 네, 오찬성 의원, 결국 중국이 이렇게 고립주의로 흘러가는 걸까요? 고립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현상이고요. 일본이 한때 잘 나가다가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 하죠. 혼자 매몰돼서 이제 모두 망해버렸는데 중국이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시간은 좀 부족하네요. 자, 오늘의 킹쇼맨 여기서 정리할 텐데요. 자, 문득 되치기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자, 만일 라임 사태가 정말로 현 정권을 겨냥한 윤석열 사당의 검난이라고 드러난다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격이 됩니다. 정권 게이트를 만들려다가 검찰 게이트로 되치기를 당한 꼴이죠. 자,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